34번 같이 볼게요. 변액보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기본보험 또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은 기본보험 금액과 변동보험 금액은 한 몸이에요, 둘이. 그래서 뭐 일부만 감액 가능, 그건 안 돼요. 일부만 뭐 빼거나 일부만 감액하거나 그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35번은 엔화예요. 엔화. 일본 돈 엔화. 잃어버린 10년. 옛날에는 원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랬는데, 왜냐면 버블 붕괴가 된 게 80년대 90년대니까 80년대 90년대부터 뭐 2020년 되니까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됐어요. 점점 늘어나서. 부동산 버블, 일본 얘기죠. 부동산 버블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80년대 90년대 반도체 기계 장비가 원래는 미국이 1등이었는데 미국에서 일본을 많이 푸시 정책을 하니까 일본이 G2까지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미국에서 이를 견제하려고 이 잘못하다가 일본이 우리 미국보다 더 세지겠는데? 미국이 프라자합이라는 걸 해요. 프라자합이.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를 급격하게 절상시키는 거예요. 달러당 엔화 이 비율을 강제적으로 환율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 수출이 완전 붕괴됐어요. 왜냐면은 엔화가 미국이랑 수출을 해. 일본의 전자제품, 가전, TV, 카메라 수출을 하는데 갑자기 2배가 올랐어요. 일본 제품이 환율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본 수출 기업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데 자세한 거는 재밌어요. 요게 일본의 뭐 프라자 합의, 뭐 잃어버린 10년, 뭐 부동산 버블, 뭐 일본 경제 붕괴, 뭐 이렇게 유튜브에 유튜브보다는 구글에 검색하면 EBS 자료가 있어요. EBS에서 만든 그 프라자 합의에 관련된 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35번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문제가 사실 문제인데 두 문제가 상식 문제가 나와요. 시사, 상식. 그래서 뭐 번외로 나오는데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수준에서 뭔가 나오는구나 하는 게 두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9번 적합성 진단 시 파악하는 내용. 나머지죠. 나머지 1, 3, 4 재산 상황, 뭐 금융상품 경험, 뭐 취득 처분이나 이런 거 그냥 가로치고 이렇게 안 봐도 돼요. 금융상품 경험, 보험 계약 유지 능력, 요렇게 봐요. 유지 능력은 뭐예요? 돈 있는지 돈 능력을 보는 거예요. 돈 능력. 그래서 적합성 진단지가 뭐예요? 이게 탄생한 배경이 그거잖아요. 판례, 대법원. 내가 변액보험을 가입을 했어, 계약자가. 근데 갑자기 막 손실을 봐. 그럼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보험사 상대로. 어떻게 고소를 하냐? 나한테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계사랑 보험사를 동시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보험사가 아니 당시 정도는 재산도 있고 뭐 객관적으로 보나 뭐 연봉 소득으로 보나 뭐 경력으로 보나 원활한 상담만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사람한테 팔았다. 보험사는 항변을 하겠지. 근데 증빙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당신은 뭘 물어보냐? 가입을 할 때, 변액보험 가입할 때 진단서를 먼저 줘요. 통과 못하면은 가입 거절. 뭘 물어봐? 이거예요. 재산은 얼마십니까? 내가 가진 재산? 부동산은 몇 억, 뭐 아니면 현금 자산은 몇 억. 다 적게 해요. 그리고 금융상품의 경험, 주식한 지 얼마나 됐냐? 물어보고, 채권, 뭐 파생상품 다른 적 있냐? 물어보고, 뭐 현재 직업은 뭐냐? 이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입맛대로 뭐 소득도 많고 지식 경험 충분히 맞는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만이 계약을 받죠. 그렇게 되면은 전혀 뭐 법원 고소가 들어와든 뭐 어떻게 하든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지만 2번 계약자 가입한 모든 상품, 이거는 전혀 뭐 안 물어봐요. 보험상품 당신 뭐 실비 가입했냐, 자동차보험 가입했냐, 이런 건 안 물어봐. 이런 걸 왜 관련 없잖아, 이런 거는. 자, 40번 예금자 보호, 재보험 계약, 법인 계약 이거는 아니고 보험 계약의 특약, 그리고 퇴직보험 IRP 중에 IRP로 되고, 그때 DBDC 얘기했죠. 뭐예요?
DB, DC. 좋은 게 뭐예요? DC. 가전 제품을 DC 발로 샀다. DC는 예금자 보고 되고 DB는 안 되고. 돼요. 퇴직보험 일단 DB가 되잖아요. DC가 되죠. 변액검의 특약 특약. 이것도 뭐 암진단비 이거 예금자 보고 되고. 재보험 계약은 뭐야? 코리안리 스위스리 재보험사 그리고 법인 계약 경영이정기보험 같은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고가 안 돼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런 전문가 대상으로 한 보험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디글 리얼 일반 소시민들이 하는 것만 보호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회는 마쳤고 2회로 넘어갈 건데 점점 이게 앞에서 다뤘던 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거예요. 제끼는 것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뭐 금방금방 하니까. 자, 2형에서 이제 3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옵션과 시장연금 의무가 아니죠. 자, 최저사망보험금은 뭐예요? 그래도 보험인데 보험 가입했어. 그러면은 사망을 했어. 그럼 사망하면 나오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명색이 보험이니까. 그래서 최저사망보험금은 의무가입이 맞고,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라고 제가 늘 표현을 했어요. 최저사망보험금은 항상 지켜줘야 되는,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콘크리트. 이거는 의무고, 적립금 보증. 내가 연금 가입하는데 최저 연금을 보증해주는 이 옵션이라고 했지. 선택사항이라서 가입하면은 따로 비용을 여기에 모아놔서 나중에 추후를 대비하는 보증 옵션이에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이걸 선택으로 넣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걸 넣으면은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들겠고, 당연히. 왜냐면 따로 비자금 조성한 거니까. 만약에 이걸 역시 옵션을 안 해. 그러면은 나중에 받는 연금이 많을 수도 있겠죠. X.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MMDA. MMDA 제가 뭐라 그랬어 그때 뭐 MD 목돈이었지. 목돈. 이거는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인데 8쪽에 나와요. 8쪽에 장기 채권 영어. 이거 자, 이게 MMDA가 나머지 뭐 사사로운 거는 잘 몰라도 장기 단기 이 큰 흐름을 알아야죠. 이렇게 뭐 콜옵션, 풀옵션, 뭐 파생 상품이었고 뭐 CD 그때 뭐였어? 일본 CD 이런 것들 영어로 나온 것들 보통 단기였잖아요. 장기는 뭐예요? 채권 주식. 그래서 장기는 유리한 내인 상품? 그거는 주식 채권인데 아니잖아요. MMDA는 뭐야? 단기 상품이에요, 그냥. 영어로 나오고 이런 건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3번 장기냐 단기냐를 물어보고 있자. 장단 큰 줄기에서 그래도 뭐 쉽게 나온 문제이고요. 또 넘어가요. 그래서 10번 맞는 거. 자, 2번을 볼게요. 2번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아니죠.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둘 다 증가하는 거는. 기업의 자본금, 실질資産 동시에 증가하는 거는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는 뭐야? 무상증자. 아이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만 변동을 주는 거고, 유상하고 무상한 거 달라요. 그래서 4번은 뭐 코스닥이 완화된 기준. 개나 소나 받아주는 게 코스닥 시장이고,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나 LG에 들어있는 게 코스피예요. 코스닥은 여러분들 뭐 이름 들어본 적 없는 기업들이 많고, 동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근데 코스피가 훨씬 형님이고 중고등학생 형님이고, 코스닥은 뭐 코올릭의 애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나중에 코스닥이 성장을 하면은 코스피를 이전도 하고 이런 시장이다. 자, 11번 장기채. 이게 장단기가 분류가 그래서 중요해요. 다 그렇게 묻고 있잖아 지금. 최사채, 통화안정, 이거 뭐 중기인지 단기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하고 단기는 좀 구별을 해야죠. 뭐 중기냐 단기냐 이거는 뭐 의미가 크게 없어요. 통화안정, 뭐 통화 나와서 외국 환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뭐 단기겠고,
뭐 중기는 단기는 뭐 그놈이 그놈이고, 국민주택 이건 이제 확실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61쪽에도 다 한번 보세요. 61쪽에 나오니까. 장기대출, 이 국민 주택채권,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생각해봐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빚을 내서 집을 내 집 마련을 했어. 대신에 내 집은 아니지만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뭐 내 집이라고 해야 되나? 기간이 언제냐, 얼마냐 설정을 하기 나름인데 10년 짧게 될 수도 있고 뭐 20년, 30년, 최대 50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요. 50년. 와, 50년 동안 그거 내려면은 아이고 30세 때 내면 30세 때 대출해. 그럼 80세까지? 그래도 뭐 10년, 20년 짧게 내고 싶어. 대신에 원리금이 많아지겠죠. 갚아야 되는. 뭐 주택 이게 장기잖아. 장기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정답은 뭐 쉽게 4번. 자, 12번. 틀린 것은 채권이 아니죠. 개인들 잘 안 해요. 채권은 뭐 기관 아니면 뭐 기업들, 뭐 정부, 뭐 대형 기관 전문가들이 하지. 뭐 개개인들은 채권은 잘 안 하고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은행 하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고 13번. 13번 이거는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 풀이 시간 이제 후반부터 잠깐 언급했는데 뭐 50억 얘기를 하면서 뭐 소득세, 법인세, 뭐 상세 여기서 50억을 본 것 같다라고 했는데 50억은 아니고 30억이었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제가 그때 모의고사 때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책에서 73쪽. 73쪽에 보시면은 법인세하고 상속세 이거를 다 외우기에는 좀 그렇고 다만 중요한 거는 맨 아래 맨 위 이 정도 외워요. 중간은 잘 안 나온다 보고. 자, 법인세 봅시다. 법인세는 2억부터 시작하잖아요. 최소가 2억. 그리고 세율은 뭐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9%인데 이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맞다는 생각하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의고사가 제가 시청 시점에 따라 시험 치르는 날짜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변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 중요한 건 뭐냐, 다 외울 게 아니라 과세표준 법인세에서는 2억 이하는 얼마? 뭐 9%다. 그러면은 2억 이하가 9%다. 이걸 외우고 맨 아래에 3천억 초과는 뭐 25%다. 뭐 30%다. 이걸 외우고 또 밑에 상속세도 있잖아요. 상속세는 1억 원 이하. 1, 2, 3, 4, 5가 쭉 나열이 되고 그다음에 1억 원 이하 그리고 30억 원 초과. 맨 아래가 30억이다. 이 정도 맨 아래 위 이 정도는 외워요. 그래야지 문제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여기 나와요. 자, 13번 보시면은 1번 법인세가 2억 원 이하는 적용세율 20%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1억 이하 제일 맨 위에요. 꼭대기 마찬가지로 1억 이하는 10%다가 맞고 맨 위에가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그리고 3, 4번은 다 맞는 말인데 1번이 이게 잘 몰라.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시험장 갔는데 외우고 갔어. 시험장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암기노트 얘기했잖아요. 막 책 이거 막 두꺼운 거 가져갈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 무겁게. 여러분들 핸드백 하나 갖고 가야 되는데 뭐 책 무겁게 이렇게 갖고 가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최소한으로 가져가요. 물론 여유가 되면은 뭐 가져가도 괜찮은데 뭐 나는 무거워서 싫다 그러면은 뭐 조그맣게 쪽지만 의지할 수 있는 걸로 들고 가는데 이런 거 숫자 이런 거 들고 가요. 시험장에. 그래서 가서 좀 봐야죠. 근데 생각이 갑자기 가니까 잘 모르겠어. 막상 시험장에 앉으니까. 그래서 딱 보고 뭘 찍어야 되냐면은 누가 봐도 좀 과해. 그러면 그거 찍어요. 딱 봤는데 13번 1번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부터 시작을 해. 아니면 뭐 2억인지 1억인지 몰라. 근데 아무튼 2억부터 제일 작잖아. 근데 세율이 20%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20%라고 그러면 좀 너무 과하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번 상속세가 1억 이하 할 때는 10%, 1억 이하가 거의 최소인데 여기서 10%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합리적이야. 근데 법인세가 2억일 때는 20%다.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 그냥 정답 찍어요. 1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열심히 외우는 게 더 낫고 정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에 1000만 원일 때 세율은 얼마인가요? 75쪽에 보세요. 75쪽 종합소득세 75쪽 보시면은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이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지금 보시면은 이거 1000만 원 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이하네 그럼 6%면 위에 이거 아니에요. 6%라고 하면 안 돼요. 1000만 원이 6%면은 60만 원인데 60만 원 왜 없지? 정답 4번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밑에 중간에 봐보세요. 중간에 책 중간에 보시면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뭐야? 일단 금융소득이 뭐예요? 이자 그리고 베리 2천 베리 2천 미키 2천이잖아요. 배당 이자 이게 2천만 원. 배당과 이자를 금융소득이라고 부르잖아요. 합쳐서 주식이 있어. 내가 배당금 받았어. 이자 아니면 1년 적금 끊었어. 적금 찾았어. 1년 후에 이자 발생했네. 이거 근데 이거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을 기점으로 위아래를 업다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 이상 받았어. 그럼 엄청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종합소득세로 가서 세금을 더 크게 때리겠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은 별로 안 되네. 그러면은 그냥 14% 이거만 내. 이렇게 돼요. 원천징수세율.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어. 책에서도 14% 원천징수 분리과세 14%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4%는 140만 원. 세금이 쉬워요 이거. 세금. 그 다음에 19번에 과세 방법. 이게 이제 앞에 늘 얘기하는 상속세가 면제가 아니냐. 아니에요. 원래 원칙은 내는 게 맞아요. 이거를 항상 표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뒤에는 안 하는데 맨 앞에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번 할게요. 이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감흥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자녀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상속세 발생해요. 이재용 회장한테. 단 여기는 어떠냐? 계약자가 여기에요. 걔 부모님, 피해가 여기고 수익자가 나야 이재용. 그리고 중요한 게 보험료 납입 누가 했어? 이재용 회장이 냈어요. 계약자를 아버지로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급선신경으로 쓰러졌어. 그럼 계약자 바꾼 거예요. 이재용 회장으로. 계약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돼. 근데 계약자는 쓰러졌다. 바꿀 수 있어요. 보험사 승낙해주겠죠? 그런데 사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보험계약의 그 원칙은 아버지의 고유자산이에요. 상속세 발생해요. 계피. 만약에 아버지가 냈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납입자가 아들이야.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 쓰러져서 대신 냈어. 내가 회사 돈, 내가 회사 월급 받아서 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아버지 돈이 아니라 이 고유자산이에요. 고유자산. 아들의 고유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버지를 피보험자를 하고 이재용 회장을 보험료 납입자를 했어. 그러면은 사망했어. 상속세 하나도 안 내요. 상속세. 여기서 10억을 받든 5억을 받든 1억을 받든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이거는 이재용 회장의 고유재산이다. 내돈내산이잖아. 내돈내산. 이재용 회장 내고 받았잖아. 내돈내산. 그러니까 4번 과세 안됨. 이게 맞아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요즘에 보험사들의 절세 플랜 이렇게 해서 절세 미인 이렇게 해서 돈 많은 분들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죠. 돈 많은 분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 상속 재원 해서 내 자녀로 등록해 놓고 자녀가 사전 증여도 많이 하고
자녀가 뭐 직업이 있어. 그러면은 보험가입 해놓고, 아니 직업이 없어. 어떻게 하냐? 아들이 날라리야. 그러면은 건물을 막 줘요, 아들한테. 그러면은 부동산 사고 임대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뭐 그걸로 보험을 내요. 그래서 탈세하고 막 이렇게 탈세를 하는 거죠. 뭐 근데 탈세는 아니지, 정확히는 뭐 절세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세를 너무 권장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짓들을 많이 하죠.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니. 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발전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고, 뭐 세금의 저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세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혜택 받고, 뭐 세금으로 하는 게 뭐야? 뭐 국방, 뭐 경찰, 행정 다 세금이 있어야지. 근데 다들 막 와갖고 막 절세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잖아요. 절대 좋은 일은 아닌데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 게 뭐 현실이니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현실. 자, 22번. 특별계정이 펀드 수익률이 악화됐어. 뭐 IMF 터졌어. 그런데 IMF 터졌고 코로나야. 최근에 코로나 주식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주식 넣어놨잖아, 지금 번역법 한다고. 근데 갑자기 막 마이너스 확 떨어져. 그러면은 펀드 수익 나빠. 그러면은 여기서 펀드 수익이 나빠도 코로나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잖아요. 코로나로. 그럼 막 사망보험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계약 적립금에서 막 줘. 그런데 계약자 적립금에서도 조차 부족해. 그러면은 보증준비금이라 그래서 여기서 최저사망 보증준비금, 최저사망을 콘크리트를 주려고 쌓아놓은 회사의 적립금들이 있잖아요.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부족분을 메꿔서 준다. 왜냐? 코로나 사망을 했어. 그럼 사망보험을 줘야 될 거예요. 사망보험을 주는 게 최대 의무잖아요, 보험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뭐 고양이 손녀도 빌려서 뭐 다 팔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금리라도 빼서 다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거는 앞에는 이제 위험보험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험보험료가 초인준비금인데, 여기서 늘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메인 DC 앞에서 똑같잖아요. 앞에 제가 회진 얘기하면서 스키다시고 예령적립금, 회화금금, 가입금액 스키다시고 위험보험료가 광어회다 그랬잖아요. 위험, 광어회, 회하고 위험 비슷비슷하네 또 단어가. 그래서 위험보험료 정답이 되는 거고, 보증준비금에서 좀 리필을 좀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24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